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송구 4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시켜준 두 분. 박지훈 변호사, 김민우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두 번째 검찰 정기 인사 이후에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두 분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물론 뭐 예측된 인사였죠? 네네. 검경 수사권이 이제 조정돼서 새로운 검찰 역할에 잘 맞는 분들로 인사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신중하고 절제하는 검찰권 행사라는 특징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또 많이 중용이 되셨다라고 언론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법무부에서 꾸준히 형사부하고 공판부를 중용시키겠다 이게 했고 그냥 그대로 된 거죠. 네네. 특수부는 좀 한직을 물려놨고. 제가 이제 검사들, 평검사들하고 좀 통화를 해봤었어요. 이거 전에. 근데 뭐 예상된 대로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수부를 중용하지 않겠다. 뭐 공안이나 특수기획 그쪽으로.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윤석열 총장 이전에 같이 많이 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또 그 사람들은 이제 한직으로 할 거고 반대편에 이게 사단 이런 얘기 하는데 그냥 빼버리고 공안하고 특수는 중용이 안 되고 형사나 공판이나 일반적인 검사들이 좀 중용이 되는 뭐 그러니까 일반 검사들도 예측한 대로 인사가 된 것입니다. 그 뭐 우리 언론에서 뭐 윤석열 사단 뭐 이렇게 쓰고 있는데 뭔 사단입니까? 여기 뭐 검찰이 무슨 뭐 조직 폭력배입니까? 사단에 돼 있어요. 제가 맞습니다. 검찰이 하는 말입니다. 공무원이 뭐 무슨 그런 패거리를 조직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언론도 그런 표현을 좀 자제를 좀 해야 맞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되면서 자기 측근들이 대거 또 중용됐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지금 다시 이제 한직으로 물러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입지는 더 좁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중용됐던 사람들이 윤석열 총장이 사실 검찰총장은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인사권을 행사하죠. 그 당시 아마 박상기 장관일 것 같은데 윤석열 총장 의견을 거의 반영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 특수 쪽에 검사들이 검사장이나 뭐 부장이나 많이 승진했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 기조하고 안 맞기 때문에 형사부가 이제 된다 그러면 좀 윤석열 총장이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좀 끌기는 또 내부에서 좀 반발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발령하니까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내면서 그 검찰 내부 통신망에다가 친정권 인사들, 추미애 검사들 이렇게 노골적으로 비판을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관료주의에 좀 많이 경도되신 거 아닌가 싶으신데 그 검찰 내부에서 서로 이렇게 끌어주고 땡겨주는 사람끼리 인사하던 그런 방식에서 좀 그 외부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이제 새로운 인사 방침을 가지고 그 일관되게 적용했을 때 그거를 굉장히 기존 검찰 관료주의에 대한 침해로 느끼는 거 아닌가? 그 검찰 관료주의의 어떤 좀 수혜자 입장에서 좀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그런 측면을 부인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뭐 문찬석 우리 지검장이죠. 광주지검장은 윤석열 총장하고 뭐 상당히 측근으로 분류됐던 사람입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청와대 기소 문제도 이성윤 그렇죠. 중앙지검장이랑 붙었었죠. 한 번 했던 검사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나올 수도 있고 뭐 법무연수원의 기획부장이 뭐 한직일 수도 있고 뭐 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런데 어쨌든 간에 나오면서 자꾸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결국은 자신의 조직에 침을 뱉는 모양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게 정치적 언어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컨대 지금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이죠. 비슷한 말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내부 전산망에. 그리고 똑같은 정치권으로 갔다. 그렇죠. 이것도 좀 정치적 발언이라고 봐야 되죠. 그냥 공무원답게 하고 뭐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나오면 그만인데 굳이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글을 쓴다는 거는 정치적 언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검찰 조직에 침을 뱉는 행위일 수도 있다라고 비판하셨는데 그 미래통합당 김웅 의원 검사 출신이죠. 애완용 검사들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게 조금 심한 거 아닙니까? 개잖아요. 그러면 애완용 뭐 이러면 뭐 정치의 시녀라고 옛날에 표현했잖아요. 그건 사람인데 그래도 시녀면 애완용 이래 보면 이제 동물로 돼버리기 때문에 글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과연 맞는가 싶어요. 김웅 의원이나 문찬석 지검장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특수통 혹은 윤석열 측근은 선이고 나머지는 악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렇죠. 오히려 저희는 객관적 시각에서 좀 봤을 때 특수부가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정권하고 관련된 입맛에 맞는 역할을 많이 했었고 형사나 공판부는 뭐 그런 역할을 하기보다는 일반 사건 처리가 많았었는데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 인사가 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중간 간부 인사. 부장급. 이게 본 게임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중요한 겁니까? 중간 간부 인사가? 그렇죠. 각 실무를 담당하는 거 일단 부장검사급들이 많이 담당을 하고 또 저번에 수사 자문단 관련해서도 그 대검 부장급은 검사장급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에서는 이제 총장하고 의견이 달랐었는데 과장급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면 거기가 이제 과장급들이 일선의 부장검사급들인데 거기서는 총장 의견을 벗어나지 못하고 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실무를 관장하고 각 청에서 수사를 실질적으로 해나가는 거는 부장검사급인데 그 부장검사 인사 그것이 이제 중간간부 인사로 예고돼 있는데 그것이 가장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고 그것이 마무리돼야 이제 검찰 조직 개편이 마무리된다 이렇게 예전에는 부장이 시간이 되면 진급을 했었어요. 부부장 검사, 평검사, 부부장 검사, 부장 우리 그렇게 표현하는데 최근에 인사 적체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연소는 34기 정도가 33기, 34기 2002년도, 2003년도 임관됐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부장급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부장이 다 하지를 못합니다. 인사 적체 때문에. 1차에서 한 60% 정도면 40%가 진급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년에 되고 내후년에 되고 계속 적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장이 되고 안 되고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된 거고 어떤 사람이 부장이 되냐에 따라서 또 지금도 공백 있는 직책 중에 서울중앙지검 1차장하고 3차장이 지금 비슷합니다. 그 검사장 승진하는 바람에 이정현 검사장하고 1차장은 형사부를 감당하는 거고 3차장은 특수부를 감당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사도 되게 중요한 인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이번에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였던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형사 1부장 이 인물은 어디로 갈 것인가? 진급할 수도 있겠죠. 차장으로, 차장검사로. 또 중앙지검 1차장, 3차장 공석이죠. 네. 그 두 자리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이제 핵심 참모진이죠. 1부터 4차장까지 있는데 그 자리 중에 하나를 갈 수가 있겠죠. 진급한다면. 만일 한다면. 만일 진급하면 또 논란은 되겠네요. 그렇죠. 진급하게 되면 또 애완용 얘기도 할 수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했다는데 그건 무슨 일입니까? 지난달 31일 이 추 장관 수행 비서가 경찰에 추 장관의 자택 순찰 강화 등 조치를 해서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날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법원의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던 날인데요. 네, 그래서 그동안 신천지 탄압이 부당하다는 우편물을 법무부에 너무 많이 쏟아지다시피 해서 그 신천지로 인한 또 신변 보호 필요성을 느껴서 그런 요청을 했다고 하고요. 10일 날 신변 보호를 해제했다고 합니다. 해제는 일단 했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은 항의 편지나 전화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의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 판사를 임명 제청했습니다. 네. 국법법 위반 1호 과거에 국법법 위반했기 때문에 그렇죠. 국법법 위반한 사람이 판사가 된 것은 1호다. 이런 얘기죠. 국법법 위반 1호 판사라고 이렇게 우리 일명 그렇게 불려집니다. 이른바 불려지는데 저거 운명이 참 특이합니다.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지금 가는데 이 권순일 대법관이 이흥구 지금 부장판사의 국법 위반할 때 주심 재판관이었어요. 대학생일 때. 그래서 집행유예 딱 쪼고 유죄 딱 냈는데 이게 나중에 사면 받고 복권이 되면서 사법시험 쳐서 늦게 1990년 늦게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사실 이런 전략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건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시작은 서울
서울지법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부산이나 이렇게 지방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향판 지역법관을 했었거든요. 그걸 보면 뭐 이렇게 진급보다는 이제 지역에서 하는 뭐 그런 거였는데 이번에 특별하게 특이하게 대법관으로 발탁이 된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소위 말하는 핵심 노른자는 거치지 않았다. 시작은 그 성적으로 예전에 뽑았었거든요. 예. 시작은 되게 좋았는데 예. 그 시간을 지역법관 벌었어요. 신청을 예. 97년인가 하신 것 해가지고 같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법원 행정처 이런 데 안 갔다는 안 갔죠. 거잖아요. 전혀 안 갔죠. 행정처 안 가고 계속 그쪽에서 있다가 고등부장 승진을 하신 케이스고요. 근데 혐의를 봤더니 85년도 내용이 서울대 민주화 추진위원회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위인물 이름이 깃발이어서 그런지 깃발 사건이라고 불렸다는데 여기 보면은 요새는 이렇게 그 학생운동을 해도 정권 반대나 이런 북한이랑 연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내용이 없으면 보안법 위반으로 그 의율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때는 정권 반대도 무조건 보안법 반대로 유죄 판결이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유죄 판결이 안 나올 만한 사안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2005년에 경찰청 과거사위원회에서도 깃발 사건은 안기부와 검찰 보안사령부가 수사 과정에 개입해서 관련자들을 좌경 용공분자로 몰아서 판단한 것이다. 그러니까 용공 이적 단체라는 누명을 씌웠다라고 조사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 결국은 당시 시대상이었기 때문에 유죄를 받은 것이지 죄가 없는 것이다 이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뭐 언론에서는 파격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파격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뭐 이제 전력으로 봤을 때는 예. 이제껏 어떻게 유죄를 받았던 또 이렇게 사면됐거나 복권됐던 판사는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파격인데 우리 지금 김윤우 변호사 설명한 것처럼 사실상 그 역사의 시대에 희생을 당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전과가 뭐 의미 있다고 보기 좀 어렵고 파격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좀 심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보수 언론 입장에서는 뭐 역대 대법관이 되신 법원장님들 같은 경우에 뭐 폭탄사도 좌익을 척결하자, 뭐 우익을 보강하자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다 대법관 가셨는데 그 기준에서 보면 그런 의미에서는 네, 뭐 파격이겠죠. 진보적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예. 네, 어쨌든 이 대법원에서 늘 좀 비판을 받았던 부분 서울 출신의 남성 서울대 이건 또 해당이 되네요. 근데 학교는 이제 뭐 서울대학교고 뭐 나이 50대 뭐 50대 딱딱 맞아 남성. 떨어지긴 예. 하는데 전력은 뭐 좀 다르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해서 대법관 13명 중 8명이 김병수 대법원장이 지시한 인사로 채워지게 됐고요. 뭐 대통령이 노하진 않을 거니까. 네. 예. 그리고 13명 중 3명이 여성 네.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언유착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이동재 기자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됐는데 쟁점은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입니다. 이동재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1월 26일부터 3월 22일까지 전화통화 15회, 보이스톡 3회, 카카오톡 327회를 주고받았다. 근데 검찰은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주고받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동훈과 이동재 측에서는 이게 뭐 많으냐, 그냥 평범한 것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쪽 이전 기자 쪽에서는 뭐 물론 얘기하기를 그 통화 내역이 300회가 넘었다고 해서 우리가 연락을 안 했다는 게 아니다. 다만 그거는 여러 가지를 물어보며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공모의 증거로서 의미는 없다 이렇게 아직 주장하고 있는데 계속 이 부분 말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그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에 나오는 사람이 한 검사장이 아니다라고 진술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3월 13일 녹취록에 대해서 100% 창작한 것이라고 했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계속 말이 바뀌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 되면 뭐 한동훈 검사가 언론 플레이 아닌 언론 플레이를 계속 했고요. 또 일부 언론에서는 그걸 많이 실어줬어요. 그럼 아니라고 계속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이제 뭐 부인하고 그렇게 합니까? 뭐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 본인이 밝히는 게 맞아요. 비밀번호만 열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는 궁금해하는 게 카카오톡 327회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이거잖아요. 본인도 언론 플레이를 하고 막 그 난리를 쳤잖아요. 몸싸움도 있었고. 그러면 그게 억울하고 지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저는 밝히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밝혀서 뭐 별 문제 없다고 그러면 내 말이 맞죠. 이러면 제가 봤을 때 서울중앙지검에서 깔끔하게 물렀을 겁니다. 근데 지금 또 이건 안 밝히고
비밀번호 안 주고 있죠. 안 주고. 예. 그럼 못 풀거든요, 결국은. 못 푸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 또 와야 돼요. 예. 6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못 하는 거죠, 이거는. 그게 사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억울하고 막 언론 플레이 할 정도로 막 정말 마음이 아프고 이러면 정상적으로 이동재 고소한 다음에 이거 딱 보여주면서 봐라 이거 저 취재만 했지 아무런 얘기 없었다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예. 끝날 거로 갖고 이걸 얘기 안 하는 게 더 이상하죠. 왜냐하면 한동훈 검사가 나는 이동재한테 이용당했다고 그렇죠. 계속 얘기했으니까 그러면은 이동재는 내 뒤에는 한동훈이 있다. 어? 그 후배 기자한테 한동훈이 날 막 팔을 해라고 네. 했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다 나오고 있는 거고요. 다 나왔으니까 네, 그러면은 검사를 어떻게 보면은 사칭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저라면 가만 안 놔둡니다. 예. 저는 가만 안 놔둡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안 하죠. 그걸 납득시켜야지 자꾸 몸싸움하고 딴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뭐 어쨌든 서로 언론 플레이를 양측에서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예. 사실 뭐 보통 이 정도 언론 플레이면 말을 바꾸는 쪽에 의혹을 집중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누가 어떤 의혹이 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이 거짓이면 거짓말 들통나 이러면서 다시 추가 질문을 언론이 하는 게 보통인데 이 사건만은 특이하게 어떤 뭐 기존에 했던 말 중에 거짓으로 드러난 부분이 어떤 부분이든 간에 언론의 프레임은 그건 결정적 예. 증거가 아니다. 이렇게 계속 표현한 그래만 나오고 있죠. 근데 결정적으로 이 부분인데 3월 10일 날 이철 전 대표 측에서 이동재 기자한테 취재 거부 의사를 밝힙니다. 네.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한테 전화를 해요. 그리고 10분 40초 동안 통화를 합니다. 끊고 나서 바로 이동재 기자가 이철 전 대표 측에 다시 전화를 해서 진전된 부분이 있다. 그렇죠. 다시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중요한 증거고 이게 진상조사 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짓이 아니겠죠. 그렇다면은 네. 이동재와 한동훈은 어떤 통화 내용을 했길래 취재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진전된 부분이 있으니 다시 만나자고 했겠느냐. 네. 이렇게 의심하는 거지 않습니까? 상식이라면 그 생각이 맞겠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이걸 공개를 하는 게 오히려 맞겠죠. 뭐 공개가 보이스톡이니까 공개를 어렵겠지만. 네. 예. 보험금 95억 만삭 아내 사망 사건을 하기도 했었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아이고. 아유, 검찰 얘기하면 끝도 없네요, 진짜로. 보험금 95억 만삭 아내 사망 사건 다음 주에 합시다. 무죄입니다. 네, 무죄 났죠. 다음 네. 주에 합시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